1921년 3월 20일 광익서관이라는 데서 안서 김옥의 번역 시집 온웨이 무도가 출간됩니다.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도 대서문예 신보나 학지광이나 다 있었지만 번역의 결과가 단행본으로 묶인 게 처음이라는 뜻에서 100주년이 되는 것이죠. 번역이라는 것은 국민 국가 사이의 소통이고 언어와 언어의 서로 교직이면서 이월이기도 합니다. 근대 사회는 번역에 의해서 상호 소통의 장을 열었으니까 우리 식민지 한반도도 번역이라는 근대 펼침의 장에 이제 편입되는 최초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안서 선생은 이제 그래도 적어도 3개의 랭귀지를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이 3개의 언어, 그러니까 에스페란토를 기본으로 했고 아마 일본어나 영어나 불어를 아마 창조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온웨이 무도는 주로 프랑스 상징주의 시들이 많이 번역이 되었죠. 우리가 아는 베를렌, 구르몽, 사멘 세 분하고 아일랜드 출신의 예이츠의 번역이 소수 실려서 85편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편들이 아시다시피 김옥의 번역 어투라고 하는 개성이 착색되면서 번역이 이루어집니다. 말하자면 주제는 이제 애상적으로 침잠해가는 하강의 분위기가 압도적이었고 김옥 선생이 창안해낸 한국어 문장으로 그 외국 시들이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후대 시인들에게 이 온웨이 무도는 굉장히 그 긍정적, 부정적 충격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1920년대 우리가 알고 있는 낭만적인 애상 시편들의 사실상의 원천은 이 온웨이 무도의 어법, 어휘, 그리고 어떤 그 한국어의 딕션 이런 것들이 후대 시인들에게 강력하게 김옥의 생각과 의도와는 상관없이 근대시의 상당 지분을 이런 음악적 순수서정의 상징적 낭만주의로 끌어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서 선생은 아시다시피 평북 정주 사람입니다. 정주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광수나 김소월이나 백석의 고향이죠. 우산학교가 유명하고 근대 종교랄지 학문이랄지 이런 것들이 일찌감치 개화돼서 아마 그 평안북도라고 하는 근대 문명의 최초의 이제 말하자면 수용지의 핵심적인 역할을 평양과 더불어 한 곳입니다. 거기 출신이시고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경흥의숙, 개요의숙에서 공부하시고 다시 귀향해서 오산학교 선생이 되죠. 거기서 만난 운명적인 제자가 김소월임은 다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안서 김옥 선생이 선생이고 소월이 제자니까 둘이서 무슨 대단히 나이 차가 나는 줄 알았더니 불과 6살 차이죠. 6살 차이인데 선생 학생 노릇을 했으니까 옛날에는 20대 초반에 10대 중반의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근데 이제 온웨이 무도가 발간되자 춘원 이광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아일보에 제가 지금 인용한 2장에 보면은 이 온웨이 무도가 발행된 뒤로 새로 나오는 청년들의 시를 보니까 전부 온웨이 무도화하였다. 그렇게 변했다. 다만 표현법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상과 정신에까지 놀랄만한 영향을 끼쳤다. 말하자면 공곡의 전성이라 할 만했다. 공곡, 그러니까 텅 비어있는 골짜기. 거기에 전성, 소리가 이렇게 쫙 펼쳐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곡의 전성이 온웨이 무도가 했다. 그러니까 온웨이 무도 이후의 시인들이 이 김옥의 어법, 생각, 주제 이런 것들에 굉장히 영향을 입어서 온웨이 무도화했다. 우리가 2005년 전후에 미래파라고 하는 한시적인 비평적 명명의 일군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범주가 소멸된 상태죠. 그때도 아마 그런 영향력이 긍정 부정적으로 암암리의 감염력이 컸던 기억이 있는데 또 뭐 1950년대 실존주의의 감염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편제적으로 일어났었죠. 근데 1920년대의 낭만적 서정시들의 어떤 문헌적인 원천이 이 바로 온웨이 무도였다는 우리의 춘원 이광수의
회상입니다. 어쨌든 우리 근대문학사에서 최초의 개인 시집이 번역 시집이었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창작 시집은 그 이후에 나오죠. 김옥이 3년 후에 내는 해파리의 노래, 2년 후죠. 1923년 해파리의 노래라는 시집입니다. 그러니까 김옥은 최초의 창작 시집, 최초의 번역 시집을 동시에 냈는데 최초의 번역 시집을 먼저 낸 꼴이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것이 곧 김옥의 위상도 알려준 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김옥 선생의 번역의 기여는 상당히 컸지만 해파리의 노래라는 것은 온웨이 무드의 반응에 비하면 현저하게 못 미친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는 이미 소월 이런 분들이 창작을 했고 백조와 금성과 창조와 폐허 같은 것들이 이미 다 선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김옥 선생이 23년에 낸 해파리의 노래라는 시집의 파급력이라는 것은 아주 취약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2년 후에, 3년 후에 진달래 꽃과 님의 침묵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김옥 선생의 창작 시편들은 후배 시인들한테 거의 기여한 바가 없는데 비해서 김옥의 번역 시편은 당대 20년대 전후반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문학사적인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번역은 타자를 이해하는 현장이고 근대라는 네트워크를 완성하는 말건nem이고 기억의 민족국가 간의 공유 과정입니다. 근데 이 김옥 선생의 번역과는 뭐였냐면 창작적 의역입니다. 창작적 의역. 그러니까 직역. 그야말로 바로 이렇게 워드 투 워드로 번역하는 것은 번역의 묘미를 떨어뜨린다. 그래서 번역자가 창의적인 무드와 방법을 가지고 새로운 언어, 그러니까 A라는 언어에서 B라는 언어로 옮기면 B라는 언어의 이 정착지의 언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어가 되느냐, 한국어로 새로운 창의성을 발휘해서 새로운 창작에 거의 괄목할 만한 그런 시가 이제 번역시라고 하는 아주 그 독특한 그 번역관을 가지셨어요. 근데 그 반대편에 서 있던 분이 금성동인이었던 무의 양주동 선생입니다. 양주동 선생은 충실한 직역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물론 그런 어떤 그 캐치프레이즈, 표지의 대립이었을 뿐, 양주동 선생의 번역도 사실은 양주동 특유의 예술적 감각이 개입한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어떤 논리적으로 보면 양주동의 충실한 직역관과 김옥의 창작적 의역관이 대립을 해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김옥은 번역이 보수적인 옮김이 아니라 창의적 변형임을 시종일관 강조했습니다. 제가 인용한 것은 1923년부터 43년까지 그의 번역 시집의 서문들의 모음인데 거기서 너무도 일관되게 20여 년간 원시와는 거리가 있을 줄 알지만 그게 내 소신이다. 나의 원래 번역은 불가능한 건데 이 불가능을 내가 어떻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역자가 가진 시적 소질의 개성에 비추어서 창작해내는 곳에 그 의미가 있었다. 이런 회상을 한다든가 번역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거의 창작과 같이 보려고 하는 것이 제 주관입니다. 라는 이 김옥의 그러니까 번역시도 그러니까 보통 번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리지널 리티 원본성이 있으면 번역은 파생품이죠. 근데 김옥 선생은 번역시도 새로운 진품성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주장한 사례입니다. 그의 목표는 원시보다 뛰어난 번역시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원시보다 뛰어난 번역시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싶지만 민족 언어가 다르니까 근데 이 어떤 언어에서 어떤 언어로 번역이 됐을 때 이 진품성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당대에선 진품성으로 이렇게 유행을 떨치다가 그보다 더 좋은 번역이 나오면 최초의 번역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속성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온웨이 무드의 번역은 예이츠 전공자든 무슨 우르몽 전공자든 참조하지 않습니다. 서툰 번역인 거죠. 그래서 김옥의 번역이 역사적으로만 남았지 미학적으로는 큰 역할을 지금은 못합니다.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무리 후속 번역이 세련되게 나오더라도 최초의 번역이 유일한 정보로 남아서 생명성을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그거는 이제 기억의 어떤 항구성 같은 건데 제가 뒤에 이제 인용하려고 하는데요. 김옥 선생의 원시보다 뛰어난 번역시로 제가 인용한 것이 바로
나중에 김성태 작곡의 동심초라는 노래입니다. 동심초.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지고 만날 날은 나듯하 기약이 없네. 그건 이제 가곡으로 하도 우리의 귀 속에 익숙하니까 그게 당나라의 설도라고 하는 여성 시인의 한시를 김옥이 번역한 건데 아주 기가 막혀요. 제가 그냥 시로 읽어도 그렇고 노래로 들어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의 후속 번역들이 나오더라도 이 진품성이 그 후속 번역을 밀어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진품성이 더 좋은 번역이 나오더라도 계속 가져오는 경우죠. 그렇지만 A나 B나 다 단순하게 원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번역이라는 불가피한 과정을 치는 게 아니고 번역을 통해서 생성된 그 작품이 훌륭한 어떤 오리지널 아트가 있다는 그 관을 김옥 선생이 갖고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도 뛰어난 번역자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영어나 불어나 그 실력보다 역시 한국어 딕션의 실력이 있어야 좋은 번역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용자 쪽의 언어에 그 코딩이 돼줘야 그래도 이렇게 읽을 만한 원시보다 뛰어난 번역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 이 지속적이고 균질적인 광폭의 김옥의 번역관이 100년 전 얘기인데 아주 세련된 현대성을 선취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번역의 근대 100년 동안 우리는 이제 아주 좋은 번역 그리고 우리 곽효환 한국문학 번역원장 바쁘신데 제가 이런 기획이 있으니까 같이 해보자고 나는 들어온 번역 당신은 나가는 번역 해보자고 해서 같이 이렇게 동석을 했습니다. 이런 국가기관도 설립되어서 지금은 번역이 뭐 20, 30년 전하고 비교가 안 될 양과 질을 갖추면서 또 기획력까지 갖춰서 세계적인 어떤 그 반향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문학상도 받고 또 번역상도 받고 뭐 그러는 또 이제 중차대한 그 어떤 기록적 어떤 이행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찍이 예전에 우리 이것도 저도 원본성 같은 게 있는데요.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시인의 가지 않은 길. 원래는 제가 원래 맞는 번역은 택함을 받지 못한 길이고 그게 성경적 어법인데 택함을 받지 못한 길인데 가지 않은 길이라고 피천도 선생님이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가지 않은 길 숲속에 노란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하는 거. 이분이 이제 정년 퇴임을 할 때 이런 대강당에서 학생들 중에 똑똑한 여학생이 하나 질문했어요. 선생님, 시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시가 어떻다는 겁니까? 이렇게 포괄적 질문했는데 프로스트의 남긴 유명한 말이 이겁니다. 시는 번역하면 사라지는 것이다. Poetry is what gets lost in translation. 그러니까 번역하는 순간 사라지는 것. 그러니까 이분의 언어관은 그 유명한 스테판 말라르메가 시인을 부족방언의 예술사라고 규정했던 관과 일치하는 겁니다. 민족 언어의 예술사, 부족방언의 예술사들은 번역을 통하면 소진됩니다. 왜냐면 모국어만 시니까. 인공어로 바뀌면 시가 아니잖아요. 사라져버렸죠. 그건 의미만 전달됐지, 음악도 사라졌지, 가군도 사라졌지, 그 언어가 가진 묘한 단어들, 이런 것들도 다 사라져버렸으니까 사실은 그때 사라지는 게 시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사실은 번역은 반역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번역과 창작을 동시에 열심히 했던 이태리의 움베르토 에코도 장미의 이름이라는 그것도 번역은 장미라는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또 네임 오브 로스인데 근데 여기서 이분이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번역도 원작만큼 중요하고 하나의 완벽한 창작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번역을 통해 타자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잘된 번역을 위해 잘된 번역은 이쪽 수용 쪽을 말합니다. 잘된 번역을 통해 그 민족의 우수성과 고유함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잘한다는 건 영어를 잘 알아서 잘 옮겼다는 게 아니고 저쪽의 사유방식, 저쪽의 어떤 그런 어떤 멘탈리티를 이쪽의 언어로 어쩌면 그렇게 잘 전달하고 수용하느냐의 문제 그거라고 움베르토 에코도 말한 것 같습니다. 오네이 무드의 실내 번역시를 당시 활발하게 창작되던 창작시하고 비교하면 사실 좀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때는 이미 주요한 김소월, 이상화, 조포석 이런 사람들의 높은 수준의 근대시가 쓰여져 있었고 그들의 시와 비교할 때
그러니까 1921년 당시에 창작 시편들과 비교할 때 오메이 무도의 번역 시편이라는 것은 한국어의 서툴고요. 번역시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보면은 의미가 있지만 미적 균질성에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미감과 세련성은 떨어지지만 김옥 번역의 이 문학사적 위상과 이행기적 속성은 번역의 근대를 돌아보게 하는 최초의 사건이고 지금도 우리는 그 빛의 축적 속에서 이렇게 한국 문학, 외국 문학을 우리 언어로 이렇게 변형시켜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옥 선생이 생애는 전쟁 전후에 사실은 행방불명이 되신 건데 낙국이라고 지금 기록이 돼 있죠. 근데 정말 훌륭한 분 같아요. 제가 봐도 이렇게 문학사의 뒤안길에서 제자도 잘 기르고 제자가 또 돌아가니까 시초도 내주고 또 본인은 한문, 일본어 또 에스페란토까지 해서 그 어려운 번역들 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그 김옥 선생의 1896년생인데 50년에 행물이 되셨으니까 지상에서 우리가 활동한 그 시간은 54년 정도 활동하셨어요. 그래서 소월시초라고 하는 김소월의 소개문도 아주 명문이고 이런 분의 세계를 오늘 오메의 무도라고 하는 100주년을 맞는 것을 제가 그 100년 전에 이런 유일본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발제문을 선생님께 소개해 드리도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확하게 15분 할 것 같습니다. 곽효한 원장도 15분을 꼭 하십니다. 지금 나오신 분은 우리 한국시인협회 이사이셨다가 올해 5월에 한국문학번역원장으로 취임하신 곽효한 시인입니다. 아마 이 공직에 나가면 이사를 못 하나 봐요. 그래서 전 이사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지금 이제 근무하신 지 6개월 정도 지나셨는데 제가 그러면 감 좀 잡으셨을 테니까 이 번역원의 경험도 좀 매개해서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에 대해 경험적인 소회를 회원들에게 알려주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너무 긴 논문을 써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다 하면 아마 탄핵될 거다라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5분에서 20분 이내로 아마 발표하실 겁니다. 환영의 박수를 쳐주십시오. 곽효환입니다. 제가 지난 5월까지 시인협회에서 비주얼 담당이사로 했는데 이제 비주얼을 내려놓고 어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공무원이 됐는데 와서 저한테 많은 분들이 비슷한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도 하셨고요. 사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대산문화재단에서 이런 일들을 30년을 했기 때문에 이참에 좀 모두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얘기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길게 썼는데 1시간 반짜리인데 15분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번역원장으로 취임했었을 때 맨 처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문학의 해외 소개 또는 한국문학의 세계화 이런 말을 좀 다르게 해보고 싶다. 이제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 이런 표현을 바꿔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무슨 의미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한국문학의 해외 소개 또는 한국문학의 세계화라는 것은 전제가 내가 주변에 있다. 내가 변방에 있으니까 내가 중심으로 가고 싶다라는 열망 또는 나를 좀 봐달라는 어떤 제스처 같은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는 한국문학의 해외 소개라는 말이 벌써 한 40년 정도가 정책적으로 지원 사업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2010년대 이후로 세계문학에서의 한국문학의 위상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 이렇게 좀 개념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면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의 개념은 뭐냐? 이런 겁니다. 보통 우리가 세계문학 이렇게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맨 앞에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거나 셰익스피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빅토르 휴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나오고, 푸슈킨 나오고, 괴테 나오고, 그다음에 해밍웨이 갔다가 가르시아 마르케스에서 끝나거든요. 여기에 한국 문화가 없습니다. 그죠? 이제 우리 전략적 목표를 좀 바꿔서 좀 저희 많이 비난받습니다만 노벨 문학상 받냐 못 받냐 이런 개념보다 이제 우리가 좀 추이가 달라져서 세계 사람들이 세계 문학을 얘기할 때 한국 문학도 한 자리를 딱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세계 문학으로서의 한국 문학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우리 위치는 어디쯤에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오늘 조금 드려보는 걸로 얘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페이지 보시면 한국 문학의 해외 소개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한국 문학 해외 소개는 굉장히 빨리 시작했습니다. 1889년도에 미국의 선교사 호레스 알렌이라는 분이 미국 푸트남이라는 출판사에서 한국 문담집이라는 걸 낸 게 최초입니다. 그 다음에 1892년에 그 김옥균을 암살했던 홍종우가 프랑스에 망명을 가서 프랑스 작가하고 춘향전을 하고 신청서를 차려냅니다. 근데 이런 작품들을 보면 사실 번역이라고 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원 텍스트가 명확하지가 않고 또 실제로 이 번역하는 사람이 자기 기억이라든지 자기 생각에 따라서 옮겼기 때문에 각색이 안 가깝습니다. 그럼 정말 번역은 뭐냐 그러면 거기 썼습니다만 1926년에 한국의 선교사로 온 제임스 게일이 구운몽을 번역합니다. 근데 그 제임스 게일이라는 분은 잘 봐야 되는 게 성서를 한국어로 번역하신 분이고요. 한국어 문법책을 낸 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한국에 관한 많은 번역서들을 낸 분이거든요. 또 이분이 작정을 하고 구운몽이라는 정확한 텍스트를 선정하고 그 텍스트를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능력이라든지 텍스트적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 최초의 번역은 1922년에 제임스 게일이 번역한 구운몽이다 이렇게 보는 게 명확해 보입니다. 그 이후로 1970년대까지 한국문학 번역은 주로 서양 사람들, 서양 선교사나 한국에 왔던 서양 사람들이 호기심에 의해서 한국 고전 텍스트를 번역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 비교적 이제 현대문학이 번역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968년도에 일본의 가와바다 스나이가 노벨문학상을 받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격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일본이 받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에서 중국과 일본을 무시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때부터 노벨문학상을 받자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974년도에 문예진흥원에서 한국문학 번역 출판 지원이라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 첫 결과물이 1980년도에 황순원 선생의 별이라는 소설이 홍콩의 하이네만이라는 출판사에서 영역판이 나옵니다. 이때부터가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정부든 민간이든 목표를 가지고 번역 지원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1992년에 잘 아시듯이 대상문화재단이 출범해서 번역 지원 사업을 시작했죠. 그리고 1996년도에 문학위를 끝나면서 문학인들이 간절히 원해서 그때 이제 문학인들이 간절히 원했던 두 가지 수건 사업이 한국문학 번역을 전담하는 국가기관을 세우자. 그 다음에 문학관을 만들자. 그래서 우선 실현이 된 것이 한국문학 번역 금고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그것이 2001년도에 한국문학 번역원으로 개편된 겁니다. 또 다른 수건이었던 한국문학관은 지금 은폐구에 짓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책적 한국문학 번역 지원, 그러니까 목표를 가지고서 정부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한국문학을 현대문학 중심으로 번역 출판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도부터 기산하면 40년쯤 되는 겁니다. 숫자 통계를 이제 내봤더니 2020년 말 기준으로 한국문학 번역원에서 낸 한국문학 작품이 38개억 권에 1911종을 번역 지원해서 1511종이 출간됐습니다. 대상문화재단은 한 300종 정도 책을 지원해서 냈고요. 과거에 문예진흥원, 그러니까 예술위원회 때 냈던 거, 민간들이 냈던 거, 뭐 이런 것들 합하면
지금까지 한 2,500종 정도의 한국문학 작품이 번역 출판되어 있는 겁니다. 많다고 느끼시죠? 그러면 이제 일본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일본은 오에겐자부로가 노벨문학상을 받았던 1990년까지 4,000종 정도를 번역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일본에서 다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저희 펜에서 저희 번역원에서 비공식적 통계를 냈더니 2005년쯤 조사 기준으로 일본 문학이 해외에서 번역 출판된 건 2만 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양이 좀 적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갈 길이 멀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일본의 3번째 노벨문학상 작가가 한국의 노벨수상보다 빨리 나온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셔야 되고 계속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노벨문학상을 목표로 하기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문학의 저변을 넓고 두텁게 해가면서 한국문학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빠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0페이지부터 한국문학에 대한 성과들을 쭉 정리를 하고 있는데 다 설명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한국문학 번역의 단계만 3단계로 구분하는 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1990년대까지는 외국어를 잘하는 한국인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통하지만 이게 미학적 텍스트로서는 연결성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셰익스피어를 영국 사람이 한국말로 번역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셰익스피어가 읽히려면 한국어로 읽어야 되니까 우리 어떻게 번역할 겁니까? 영국에서 공부한 셰익스피어를 전공한 한국인이 한국어로 옮겼을 때 미학적 텍스트로 높이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저희는 번역자가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번역을 한국인들이 한 겁니다. 그러나 1990년도에 제가 대산문화재단에서 시작한 게 한국인과 외국인이 공동 번역을 해라. 그래서 외국어를 잘하는 한국인과 한국어 또는 한국 문화를 아는 외국인들이 공동 번역을 시킨 거고 그 작업이 20년쯤 진행되다 보니까 2010년도에 신정숙의 엄마를 부탁해라는 작품이 큰 성과를 냅니다. 그 번역자가 김지영이라는 번역자인데 한국 사람이지만 사실상 원어민입니다. 그 어머니가 유영란이라는 번역가입니다. 그 엄마가 작정을 하고 딸을 번역가로 키운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공부를 시켰고 딸이 굶을까봐 부전공으로 법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법률사무소에서 근무를 시키면서 번역하는 게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합니다. 이때부터 우리 번역 단계는 2010년 이후부터는 원어민 번역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벨상을 받거나 언론에서 주목받거나 이런 일들이 2010년도 이후에 굉장히 빈번해지는 것은 그런 번역의 변화에 따라서 일어나는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그럼 한국 문학은 얼마나 주목받기 시작했느냐 하는 얘기는 1990년대에 들어서 한국인과 외국인이 공동 번역을 시작하면서 프랑스에서 이문열, 이청준 두 작가가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번역 자체가 그 나라 언어의 예술적 텍스트 모양을 갖추기 시작하는 것도 주목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002년도에 고은 시인이 난데없이 노벨상 후보로 거론돼서 금년에도 도박 사이트에서 거론되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 시 작가 중에서 노벨문학상에 가장 가까이 갔던 분은 고은 시인인 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노벨상을 추천할 수 있는 종류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 세계 어느 나라든 팬클럽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팬에서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요식행위입니다. 진짜 노벨상을 정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건 역대 노벨상 수상자나 노벨상 한림원에서 추천을 별도로 노려합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노벨상 후보가 좁혀지는데 고은 선생은 그 레이더망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근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고은 선생이 가까이 갔던 사례 또는 과거에 우리 주변에 있던 오에겐자부로라든지 오로한 파묵이라든지 이런 작가들이 노벨상 같은 사례들을 보면 저희가 어떻게 갈 것인가는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다만 중요한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노벨상이 한국문학계의 목표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봄이 오지는 건 아니지만 봄이 오면 제비도 오고 꽃도 피고 강물도 오르고 나무도 우거집니다. 그럼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건 제비 한 마리를 부르는 일이 아니라 봄을 부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문제들이 굉장히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주목할 만큼 한국 문학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10년도에 신경숙 씨의 엄마를 부탁해라는 작품이 영어로 출판이 됐는데 대박이 납니다. 그러니까 한국 작품 최초로 미국 출판사에서 2만 달러라는 저작권 에이전트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출판 10만 부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크로프라는 출판사에서 냈는데 미국의 여러 베스트셀러 랭킹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신경숙 씨가 지금은 없어진 맨 아시아라는 문학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만한 세계적인 문학상을 받은 첫 작가입니다. 근데 신경숙 씨의 이런 성과들은 한 사람만 성공한 게 아니라 이 이후로 한국 문학 자체의 상업적 출판의 길을 열었다는 데서 주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하는 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는 한강의 채식주의자입니다. 한강의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그 출판사하고 작업을 했는데 사실 상업성이 없어서 출판사에서 출판을 할까 말까 망설였어요. 그때 우리가 돈 내줄 테니까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성과를 거둔 겁니다. 근데 한강의 이 채식주의자는 맨 부커 인터내셔널이라는 상을 받았는데 근데 이 사실은 아까 맨 아시아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맨 부커상이 이때 그 한강 씨가 받기 몇 년 전에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맨 부커상이라고 영어로 글을 쓰는 작가들 상이 하나 있고 맨 부커 인터내셔널이라고 영어로 번역된 작가들한테 상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 건 한강 선생이 받은 거는 맨 부커상이 아니라 맨 부커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영화로 따지면 아카데미 외국 영화 부분을 수상한 겁니다. 굉장한 성과죠. 그러나 이 이후로부터 한국 문학은 세계 문학의 관심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시인들 또 작가들이 시집을 내고 그러면 외국 언론들이 주목합니다. 여기 우리 오세훈 선생님 계십니다만 오세훈 선생님이 내셨던 여러 번의 시집도 미국 언론부터 굉장히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40년간의 정책적인 지원 과정 등을 통해 가지고 과거처럼 이제 국어로 하고 내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한국 시인 소설가들이 책을 내면 서양 사람들 또 그 나라 독자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분명한 증거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요. 네, 시에서 어떻게 주목받는가 정도 얘기하고 얘기를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15페이지에 보시면 고은 선생이 왜 주목받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의 자주통이라고 독일의 제일 유명한 신문이죠. 여기에서 고은 선생을 주목한 건 이런 겁니다. 고은 선생이 갖고 있던 민주화 운동의 경력, 감옥 갔죠. 중이라고 그러죠. 승려였죠. 불가적이죠. 자살을 2번씩이나 했다니까 굉장히 인간적으로 호감을 자아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고은 선생의 그 이력상에서의 독특한 것과 고은 선생은 실제로 2005년 이후로 1년의 절반 정도를 해외를 돌면서 낭독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본인이 몸으로 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고은 선생이 주목받았고요. 그 이후로 세계적인 문학상에 가깝게 주목받은 사람은 김혜순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김희등도 주목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주목받은 거는 15페이지에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서양 사람들의 눈에서 보기에 서정적인 한국 시만의 독특한 요소까지 인식돼 보기까지 못 간 것 같아요. 오세훈 선생 시집 정도가 조금 활발히 번역이 여러 번 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거고 김혜순 씨나 김희등 시인이 주목받게 된 거는 이 두 시인이 갖게 되는 도발성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킨 게 페미니즘이고 기존 구질서에 대한 새로운 전복, 새로운 시선, 도발성, 실험성 이런 것들인데 이 두 시인이 그런 세계적인 요구에 잘 적응한 겁니다. 근데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하다 보면 이 다음 단계에서의 한국 시들에 대한 수용성들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것이 먹힌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국적인 것은 한국적입니다. 근데 한국적인 것이 보편성을 획득할 때 독자를 갖게 되고 수용성을 갖는다. 이게 40년 동안 번역 지원을 해본 데에 대한 경험이고요. 시간이 없어서 1시간 반짜리 15분에 하려니까 영향하기 부담이 됩니다만 그 18페이지 이후로는
이거에 따라서 한국 문학의 해외 소개 전략들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리고 번역원이나 대상문화재단이 지원제도가 어떻게 바뀌는가, 이런 것들 참고하고 시험 보는데, 중요한 거는 과거에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번역해서 해외에 구걸하다시피 해서 출판을 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외국에 있는 출판사들이 한국의 저작권을 사서 번역원에 지원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40년 사이에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고요. 이거에 따라서 한국문학의 지원 제도도 바뀔 거고, 그다음에 디지털 시대 이후로 한국문학의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을 한국어로 옮겼다라는 게 한국문학의 정의였는데, 한국인이 깨졌고요.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이 깨졌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국어입니다. 한국어로 쓰여지는 문학이 한국문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국문학이라는 말보다 한국어 문학이라는 개념으로 대체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양 사람들도 또 동남아 사람들도 한국어로 글 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북화상 또 프랑스의 문학상의 수상자들 다 아프리카 사람이고 아랍 사람들. 옛날 프랑스 영국 식민지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문학해서 북화상 받고 공부상 받고 있습니다. 한국 문학도 그렇게 바뀔 겁니다. 그래서 남은 거는 한국어밖에 없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다음 발표 토론자 두 분 선생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박효한 한국문학번역원장께서 그 현장에서 실무 경험 내지는 이게 우리가 이제 문헌적으로만 검토하는 것과 달리 이렇게 경험적 실감이 이렇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문학, 이전에 도남 조유리 선생님이 한국어로 쓰여진 한국인에 의한 한국적인 것을 쓴 것이라는 이 트라이앵글 규정에서 한국어만 남을 거라는 그런 어떤 그 진단이 이렇게 또 경험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같습니다. 자, 이제 절반이 끝났는데요.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이서천 출신의 신석초 선생님 작가론과 이제 박용래 선생님 작가론을 연속으로 발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5분 정도 발표해 주시면 시간에 무리가 없겠습니다. 우리 남인혜 선생님, 이은규 선생님 두 분 인사하시죠.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남인혜 선생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석초 발표를 맡은 남인혜입니다. 발표문이 자료집에 실렸는데 이제 구두로 15분 정도 구두 발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왜 신석초 발표를 하게 되었는지를 조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지망지라는 출판사에서 원본 신석초 시선집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작업을 맡아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한 2주일, 3주일 정도 날마다 출근을 하면서 신석초 원본 잡지를 다 뒤져서 이제 신석초 원본을 찾고, 그다음에 신석초 시집이 굉장히 오래된 옛날에 나온 시집들이기 때문에 귀중본 서고에 있어서 이제 흰 장갑을 끼고 만져야 되는 그런 시집들입니다. 그래서 그 시집들을 읽으면서 그 중에서 이제 시를 셀렉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의 원본을 이렇게 채택해서 그걸 다 타자 옮겨서 그걸 가지고 이제 원본 시선집을 만들고 해설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작업이 계기가 돼서 신석초 논문도 쓰고 했는데요. 그러면 신석초, 왜 신석초여야 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논문을 제가 이제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근대문학 전공자인데요. 근대문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여기에는 큰 두 가지 갈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해외 문학파입니다. 해외 문학파는 이제 근대문학이란 이제 외국에서 서양 근대시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외국을 유학을 갔다 온 시인들이 이미지즘이나 모더니즘 같이 이제 외국에서 들여온 사조를 공부를 한 시인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시를 쓰는 그런 경향이 크게 있었고요. 또 그거에 반대되는 경향을 우리는 민요시파라든지 전통 서정시파라고 생각을 해서 이 두 가지 큰 주류의 시가 우리 근대문학의 양분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왔는데 신속초는 유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해외 문학파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면은 한국인이니까 그러면 서정적인 어떤 시를 쓰는 민요시파냐? 또 그 부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신속초라는 시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독특한 위치에 있는 매력적인 시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조선시대에는 누가 시를 썼느냐? 언어와 문자를 많이 배운 그런 계층들이 시를 많이 썼습니다. 물론 시조라든지 민요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특히 문자로 적지 않아도 그냥 흥얼흥얼 나올 수 있는 그런 노래로서의 시가 있었지만 언어로 쓰고 그걸 또 한시를 쓴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배운 교양, 지식인층들이 그것을 담당을 했던 그런 계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는 양반이라고 얘기도 하고 선비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이런 인문학적 교양인들이 일제시대가 되면 분명히 자의식과 그런 지식은 남아있는데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문학을 공부를 하고 문학을 향유하고 그것을 창작을 하는 어떤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 이제 제국주의가 와서 이 사람들이 기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속초의 빙의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속초는 어렸을 때부터 한학을 제대로 배운 사람입니다. 우선 집안이 굉장히 명문가였고요.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태생적으로 본인 안에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쌓여있는 거였습니다. 태어나서 할머니 두 분이 계셨는데 그 할머니 두 분이 항상 이야기를 해주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학 설화를 들으며 자랐다. 이 사람 피 속에는 그게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독선생을 집으로 모셔서 옛날에 그 가장 정통적인 교육 방식대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성리학, 유학, 그 다음에 족보, 보학 이런 것들을 다 섭렵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탄탄하게 중세적이고 전통적이고 조선적인 지식, 교양 이런 것들을 습득을 했는데 그것을 발현할 시대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 어떤 시대와 시대 사이에 중간에 과도기적으로 끼어있는 사람인데 내가 배운,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인식한 시대는 점점 사라져가고 근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이 사이에서 이 사람은 어떤 갈등과 고뇌를 했는가? 이 문제는 해외 문학파와 민족 서정시파 이렇게 두 갈래로 양분되는 그런 큰 갈래에서는 신속초의 고민이나 위상을 파악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속초를 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신속초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 비슷한 사람들이 더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육사하고 신속초는 굉장히 친한 친구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친해지게 된 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당 정일보 선생 집에서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우리는 서로 친구가 될 것을 알아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퇴계 이황의 후손과 석국 선생의 후손이 만나서 너하고 나하고는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본인이 느꼈던 겁니다. 똑같이 공통점이 있다면 유학적이고 명문가의 다시 말해서 지나간 우리 과거 세대의 교양인적인 어떤 베이스를 깔고 있대 그것을 잃어가는 상태에서 뿌리가 같은 두 사람이 만난 거죠. 이 전통적이고 전통 교양을 배운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에 맞춰 변화해 나가면서 과거를 어떻게 핸들링하고 미래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가의 문제는 이육사, 신석초, 그 다음에 이병박 시인이라고 또 있었습니다. 이분도 그러니까 같은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는데 이런 분들을 이해를 해야 저는 이제 조지훈이라든지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전통적인 한시적 전통을 받아온 어떤 아주 그 민요라든지 그런 서정시 전통이 말고 또 다른 어떤 지식적인 전통적 교양인의 정체성을 가진 시인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식인 시인이라고 저는 혼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인 시인들에 대한 이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신석초에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왕 서천에 오셨으니까 신속초에 대해서 우선 생애를 제가 일부러 좀 적었습니다. 와서 이제 서천에 오신 김에 신속초에 대해서 조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신속초는 아시다시피 석구 신광수의 후손이고 아버지도 개화적인 지식과 전통적인 지식을 굉장히 둘 다 중시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속초는 10대 중반까지는 서천에서 전통적인 어떤 학습을 하다가 이후에는 서울에 가서 경기고 입학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도일해서 일본에 가서 신문물을 배워왔습니다. 일본에 가서 이 신속초가 특히 중심적으로 배운 사람이 폴 발레리라고 하는 그 프랑스 시인에 대해 깊이 경도가 되어 그 사람 시를 많이 배우고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프랑스어를 또 배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속초는 문학 활동을 할 때 어떤 동인이라든지 애골 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또 좀 고고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외롭고 고고하게 친했던 사람이라고는 이병각이라든지 이육사 이런 시인들이었고요. 1930년대 중반에 처음으로 시인으로서의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우선 잡지 신조선에 이제 석초라는 필명으로 시를 썼고 그 다음에 이육사와 동인지 자오선 활동을 하면서 그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우리는 신석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석초는 이분의 호입니다. 이제 본명은 음식인데 이 석초라고 하는 호도 굉장히 이분의 정체성을 되게 잘 드러내고 있어요. 이 초자를 풀초자가 아니라 옛날 그 고자인 다른 풀초자를 써야지 난 풀초자 쓰면 이거는 나는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필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이분이 조금 본인이 배웠던 정체성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 신석초에 대해서 기존에는 사실 신석초를 우리는 대가급 시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학계에서 연구가 많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학계에서는 왜냐하면 신석초는 조금 외로운 시인이었고 어떤 문단 활동을 막 활발하게 하신 분이라기보다는 그냥 문단의 어른으로서 자기 위치를 지키신 분이었기 때문에 많이 연구가 되어 있지 않는데 기존의 연구가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연구 경향은 우선 신석초의 작품 체계 중에서 가장 특이한 거를 이분이 개작을 많이 했습니다. 본인이 시를 발표를 하면 똑같은 제목으로 다른 잡지에 또 발표를 할 때 제목만 갖고 정말 다른 시인 것처럼 아주 길게 개작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잡지에 실은 걸 또 시집에 실을 때 또 상당 부분 많이 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선집 정리할 때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게 제목은 똑같은데 여러 개의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원본을 가장 중시를 하는데 실제로 알려지기로는 시집 한 권이기 때문에 시집 한 권은 가장 후대 겁니다. 근데 또 시집 한 권이 가장 또 완성도 있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걸 또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본하고 시집 한 권,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한 권을 같이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분 시를 공부를 하는 건 굉장히 연구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머리가 아픈 일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개작을 한 이유 그리고 개작의 경향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신석초 연구의 아주 메인 연구 경향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석초를 아까 기존 연구에서도 이제 번역 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번역 얘기를 하셨는데 신석초는 발레리 산문을 번역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발레리에게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았느냐라는 부분에 중점을 두어 발레리에 영향받은 신석초를 연구하는 경향이 또 하나의 경향으로 있습니다. 발레리 시 중에 이제 유명한 구절, 우리한테 제일 많이 알려진 것은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해변의 묘지라고 하는 작품인데 그 해변의 묘지라는 작품 보면 무엇인가, 명탐 이렇게 번역을 할 때 느낌표, 명탐, 과연 그러한가, 그리고 굉장히 긴 장시를 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향들이 신석초가 영탄을 많이 쓰고
쓰고 느낌표 뭐뭐 한가라고 하는 과연 그러한가 이런 말투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시가 짧게 끝나지 않습니다. 긴 시를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레리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저 연구도 이제 비슷한 경향이 있는데 신석초의 정신적인 지향성을 살펴보는 연구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석초가 과연 서구 지향적인가, 동양 지향적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연구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는 신석초의 시 작품이 처음에는 바라춤이라고 시작한 동양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서양 신화로 갔다가 다시 처용이라고 하는 동양으로 돌아온 어떤 방랑하다 결국 동양이 좋아, 동양을 선택한 사람, 동양 지향적 이렇게 이 정반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옳은 이해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제 이 논문에서 쓰고자 했습니다. 바라춤의 여성적이고 뭔가 그 상실감이 느껴지는 조금 애상적인 세계와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시 계열을 또 썼는데 그리스希腊 신화의 어떤 마스크들을 차용을 해서 쓴 시, 이 시는 시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라춤으로 시작해서 바라춤 아닌 것 같아, 전통적인 불교의 세계관 아닌 것 같아, 서양으로 가자, 서양 갔다가 다시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이제 처형으로 간 게 아니라 바라춤과 프로메테우스는 상당히 겹쳐져서 진행이 됐고 이것은 바라춤은 이분이 10대까지 배웠던 전통적 자기의 태생적 세계관, 그 다음에 프로메테우스는 그 다음에 자기가 모색을 하는 새로운 근대적인 어떤 문명사에 대한 지식적인 탐색, 이 두 가지 탐색을 양손에 쥐고 끝없이 고민을 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라춤에서 느껴지는 어떤 상실감, 그리고 여성적인 어조, 프로메테우스에서 굉장히 남성적인 어조가 나와요. 내가 이길 수 있고 나의 힘으로 나는 극복할 것이고 이런 영능을 발휘할 것이다, 이런 어조가 나오는데 여성과 남성으로 이렇게 나뉘었던 이 두 부분이 처용이라는 것은 사실 처용은 우리가 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용왕의 아들이라고 해서 이제 남성으로 보기도 하는데 처용의 시가를 보면 남성적인 부분도 있고 여성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젠더로 어떻게 이게 처용이 반드시 남성이다, 아내가 있었으니까 남성이다 라고 보기에는 시에는 여성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어떤 여성과 남성을 벗어난 그런 새로운 지대로 모색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15분 좌장님께서 칼같이 와주시는데 이렇게 저는 신석초를 보고자 했다는 말씀을 정리드리고자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은규 시인께서 토론문을 쓰셨는데 제가 이렇게 진행자 입장에서 이렇게 다 하면은 기니까 하나만 잘 선택해서 질의하시고 그 남인 선생님이 짧게 답변함으로써 순서를 이렇게 짓기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론을 맡게 된 이은규라고 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간적 효율성을 위해서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신석초 연구가 아무래도 이제 양적, 질적으로 많이 축적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조명에 대해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들었고 앞으로 또 향후 이제 새로운 연구의 그런 방향타가 되어줄 논문이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은 사실 도입부에 해당돼서 바로 41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이제 바라춤 계열의 시편이라고 생각되는 이 작품들에서 현재와 먼 인연의 괴리로 인한 상실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불변의 가치조차 상실했다는 이런 감정에 대해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여승이라는 어떤 시적 의장, 그러니까 이 의장이라는 그 키워드가 굉장히 선생님의 논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라춤이라는 가면이 동원되었다, 전략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좀 강조를 해주신 것처럼 이는 단순히 어떤 이미지 차원의 연구가 아니고 석초의 문학적인 어떤 문제의식 그리고 지적인 순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들었던 것은 이제 신속초가 매우 어떤 독실한 불신자여서 특정적으로 불교라는 특정 종교를 선택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어주셨어요. 네, 바라춤이라는 어쨌든 기표적인 측면에서 왜 이러한 가면이 탄생됐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그렇다면 불교라는 종교심이 우선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시 속에 나타나는 어떤 지향과 좌절의 구조가 먼저 고찰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런 논의나 혹은 논의의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 든 의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화자는 한 작품에서 시인이 쓴 역할 모달이라는 것, 그리고 왜 시인이 이러한 역할, 특정한 화자의 목소리를 취택해서 시를 썼을까 연구하기 위해서는 화자 분석하고 그 목소리를 관통하는 세계관을 검토해야 된다는 점이 마지막까지 이제 조금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불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꼭 굳이 종교적 상상력의 측면이 아니더라도 사상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결을 의도적으로 지울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일단은 가장 먼저 들었고요. 왜냐면은 선생님께서 방법론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김준호 선생님의 논의에서도 세계에 대한 어떤 태도나 어떤 그의 시적 표정이겠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그 의미적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일단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짧게 하고 싶은데요. 네, 선생님 그 논문에도 나와 있고 오늘 이제 발표에서도 여성적, 남성적이라는 이런 표현을 써주셨는데 여기 나오는 이제 무녀라든지 아니면 여승이라든지 어쩔 수 없이 여성이라고 지칭되는 주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위쪽에 그 내용하고 어떤 결을 같이 한다고 할까요? 여성성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제 배제하려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문제는 이제 선생님의 서술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충돌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정의되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어떤 편향적이라든지 아니면 정반합의 구조로 신속초의 시를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모범 답안으로서 기능하는데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속초는 바라춤, 그다음 바라춤 소, 바라춤 1, 기상 이렇게 여러 편을 써서 최종적으로 바라춤이라고 하는 이제 장시를 만들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바라춤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성이 슬픔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절에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야기, 이렇게 상승과 하강의 이렇게 이야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여기에 그 여성이 그렇게 많이 어떤 그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어떤 슬프고 애상적인 여성적 화자의 그 어떤 무기력한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여성을 조금 다른 시인들이 얘기할 때 그 슬픈 여성적 화자랑 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여성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 저는 불교라고 하는 어떤 고대 기존의 문명적인 어떤 유산, 그 다음에 프루멘테스라고 하는 역시 서양의 문명적인 유산, 그 다음에 서양이라고 하는 신화적인 유산, 이 유산에 대해서 이분이 침잠을 해서 거기에 이렇게 어떤 지적으로 뭔가 실험을 했던 결과물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 여성보다 이것이 좀 선행돼야 되는데 기존에는 여승이라고 하는 어느 부분이 너무 강조돼서 해석이 되었던 게 아닐까라고 하는 약간의 이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 불만을 제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여승이라는 부분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충돌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 서술 부분에서 우리 토르 선생님 말씀을 제 10분 받아들여서 그 부분을 조금 수정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께 박수를 보내주시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저희가 처음 이렇게 학교에서 배울 때 문학이 시간예술이라고 배우잖아요. 세미나야말로 시간예술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땡겨야 돼가지고 그런데 우리 충남 서천이 고향이신 우리 신섭 선생 이런 발표도 좀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우리라고 믿으면서 마지막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또 충남이 낳은 또 출중한 시인 박용래 선생에 관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6시를 정확하게 지킬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우리 발표는 우리 이형건 선생님께서 박용래 시를 중심으로 15분 정도 발표하시고 우리 이병일 선생의 토론문은 아주 간명해서 전문을 다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6시에 정확하게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형건 교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충남대학교 이형건입니다. 마지막 발표라서 시간을 잘 지키려고 단단히 마음 먹고 올라왔습니다.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제목을 지금 지역문학의 정체성과 토포필리아라고 했는데요. 서론 부분에서 이제 지역문학에 관한 개괄적인 그런 논의를 조금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토포필리아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본문에서 펼쳐지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토포필리아라고 하는 건 이제 일종의 장소입니다. 장소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떤 이론가들은 뭐 실존의 중심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어쨌거나 우리의 어떤 삶의 기반으로서 시인이 시를 써나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서정적 또는 상상적 어떤 기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차원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결국은 그 박용래의 시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어떤 높은 서정성이라든가 함축적 언어의 구사 또는 뭐 간결한 이미지 또는 뭐 운율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으로 많이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 토포필리아의 문제가 이 박용래 시의 어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 서론 부분에서 이 지역문학에 관한 얘기를 좀 하면요. 사실 뭐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 지역문학이라는 것이 과연 이 논의가 가능한가 이런 의문도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연변대학교 세미나를 할 때 우리나라 지역문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중국의 어떤 그 교수께서 한국의 그 조그만 나라에서 무슨 지역문학을 자꾸 나누고 뭐 특징이 어쩌고 하니 그게 가능하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당황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뭐 중국의 한 성 정도의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게 가능한가 하다가 이제 임기응변식으로 한국 사람들은 중국인들보다 더 어떤 그 감성이 굉장히 섬세하고 감각이 미세하다. 그래서 문학적 정서도 굉장히 세분돼서 특징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대답을 참 잘했다고 제가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우리나라의 지역문학 얘기할 때 뭐 충청문학이니 경상문학이니 전라문학이니 또 그것도 나누어서 이제 뭐 대전 충청문학, 충남문학하고 충북문학 또 뭐 대구 경북 경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데요. 저는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활발히 연구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것을 너무 그 거주 중심의 어떤 그 지역문학으로 접근하지 말고 예를 들면 출양 시인들 경상도 출신의 시인이 서울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경상도의 어떤 지리적 문화적 그런 토대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상 그리고 전부 이제 뭐 경상도 문학으로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열고 해서 우리가 뭐 그 거주지 중심으로 하면 아마 우리나라 지금 시인들의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사신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그 숫자로 지역에서도 뭐 200~300명씩 이렇게 쭉 그 볼륨이 되긴 합니다만은 뭐 우리 시단을 이끌어가는 대부분의 시인들, 우리 시의 근대적인 역사 속에서만 봐도 거의 뭐 수도권에 이제 경기, 서울 지역이 몰려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죠. 시인들은 좀 널리 퍼져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각 지역에
여러 가지 지리적, 문화적, 언어적 특성들을 다양하게 발굴해서 좀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무슨 행정적으로만 중앙집권을 벗어나자 이것이 아니고 문학적으로도 그런 일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문학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는 것이 이제 역사학계 쪽에서도 우리 요즘에 이제 미시사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어떤 마을 단위의 어떤 공동체 연구 이런 걸 통해서 그 과거의 거시사 중심으로 갔던 것이 이제 미시사 쪽으로 많이 간다고 하는데 우리도 특정 어떤 지역 시인의 어떤 그 지리적 문화적 감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더 그 미세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이제 박용래의 시를 살펴본 것인데요. 크게 보면 그 본론의 첫 번째 절에서는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상향으로서 제시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와는 다른 과거 그러나 단순히 고답적 과거가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나은 세계로서의 과거의 고향 이것을 자기 마음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동일시형만 이제 드러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고향이라는 것이 일종의 이제 보통 명사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시에 보면 이것이 거의 뭐 고유명사처럼 쓰이는 그런 용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고향이라는 시어가 직접 등장하는 그런 작품들, 특히 그 46쪽에 보시면 고향소묘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그 고향 땅 여관집에서 뭔가 고향의 어떤 그 정서를 느끼면서 그 토속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시골 풍경을 하나의 이미지로 잘 묘사해 준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향 땅이라고 하지만 그 여관집과 결합함으로 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지리적 그런 상상을 해주고 있고요. 고향 땅의 여관집에 온 걸 봐서 이제 지금 고향에는 살지 않고 고향에 다니러 와서 이제 여관에 머문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상을 전개시킨 거로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다라고 하는 것이 또 이 고향처럼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이 박용래 시인의 고향이 이제 강경인데요. 옛날에 강경 포구가 굉장히 좀 큰 포구였었습니다. 지금은 뭐 폐쇄돼 있지만 그리고 또 이제 그 군산, 그러니까 바다하고 상당히 가까이 살았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이제 여기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박용래가 발견한 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상향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을 지향하는 것처럼 지금의 현실의 쓸쓸함, 소외감 이런 걸 벗어나는 좀 더 나은 어떤 공간으로서의 그런 이상향을 추구하는 그런 시를 또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고향에 대한 어떤 그 동일시 욕망 외에 이제 역사적 상상력과 이제 결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것이 이제 계룡산으로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 상상력과 관련된 것은 이 계룡산 외에도 서해라든가 금강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등장하고요. 또 오류동, 대전에 오류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실제 박용래 선생님 거기서 이제 사셨었죠. 부연, 온산, 부소산, 백강, 관촉사, 공주, 당진 이런 지명들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계룡산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48쪽에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는 충청일보 25주년 기념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제가 본 기념시 중에 이렇게 문학성이 잘 드러난, 잘 형상화된 그런 시를 본 적이 별로 없는데요. 여기에 또 충청도 사람들의 어떤 아이덴티티까지 막 포함시켜서 기념시 치고는 상당히 좀 잘 쓰여진 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계룡산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 군산항이라는 시도 있습니다. 49쪽에 보시면 이 시도 굉장히 지리적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군산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 흐름이라든가 또는 지나간 역사의 뭐 흔적 같은 거 이런 것이 잘 드러나 있고, 이 마지막에 필름의 흑백이라고 이렇게 빛바랜 필름의 흑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박용래 씨가 사실은 이미지, 특히 시각적 이미지를 구도화하는 데 상당히 그 장점을 많이 보여줍니다. 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편의 어떤 흑백 사진처럼 아주 잘 찍은 그 흑백 사진처럼 이렇게 잘 구조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이 충청도하고 전라도를 함께 노래하는 그런 시가 또 명맥이라는 그런 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백제라고 하는 지나간 역사의 어떤 그런 정서를 또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토프필리아가 이제 부소산을 매개로 해서 전개가 됩니다. 3장의 51쪽입니다. 거기 보면 아주 유명한 시죠. 구절초라는 이 시. 누이야 가을에 오는 길목 구절초 마디메디 나부끼는 사랑아 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누이야 가을에 오는 길목 메디메디 눈물 미친 사랑아. 그래서 이것은 실제 홍래 누이가 계셨죠. 그분이 이제 호랑이한테 시집 가서 출산을 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어떤 그런 비극의 어떤 생애를 살았던 분인데, 이 박용래 씨는 그 누이에 대한 어떤 애절한 마음을 평생 간직하고 사셨던 것 같아요. 이 시에도 아주 잘 드러나죠. 그런 마음이. 구절초라고 하는 가을에 피는 꽃에 빗대어서 아주 슬픈 사랑의 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두 번째 행에 보면은 내고장 부소산이 결합됨으로 인해서 지리적인 상상과 또 결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이제 52쪽에 가면 오류동의 동전이라고 해서 이제 본인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이제 오류동의 동전이라고 해서 상당히 겸양지심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역시 오류동이라는 대전의 한 지명,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기의 서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장에서 이제 변두리 쓸쓸한 생명의 토프빌리아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이 박용래 시에는 아주 작고 초라한 것들이 자주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주로 근대적인 것보다는 전근대적인 것, 또는 세련된 것보다는 초라한 것, 주류보다는 비주류, 큰 것보다는 작은 것, 이런 것들을 소재로 택해서 그것의 어떤 소중한 가치를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이 전형문이라는 시도 박용래 대표작의 하나로 흔히 거론이 되는데요. 어떤 존재라든가 생명의 어떤 쓸쓸함, 그런 것들을 이 변두리라고 하는 그런 공간, 매개를 통해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조가 굉장히 단순한 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은 저녁 때 오는 눈발은 말집 호롱불 밑에 붐비다. 앞뒤는 전부 이제 같은 시어들로 배치되어 있고, 중간에 조랑말 말북 밑에 붐비다. 여물 써는 소리에 붐비다. 변두리 빈터만 다니며 붐비다라고 해서 저녁 시간에 뭔가 하강의 이미지와 함께 이제 뭔가 보금자리를 찾아가는 분주한 그런 모습, 그러면서도 쓸쓸한 어떤 생명의 모습,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두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또 좀 강아지풀이라는 시는 아주 박용래 시 중에 가장 파격적인 시로 볼 수도 있을 터인데, 일종의 형태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행에 주로 8자, 물론 조금 넘나들고 있습니다만 8자 기준으로 쭉 하나 형태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시인 자신의 어떤 표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강아지풀, 작지만 소중한 것. 그래서 강아지풀이 이사를 가는데 다들 이슬단지만 들고 간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모퉁이 영내의 역군의 모퉁이라고 하는 그런 아까 변두리와 비슷한 그런 공간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강아지 뿔의 어떤 그런 이미지와 잘 결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볼 때 박용래 시에서의 토포필리아라고 하는 것, 장소 내지는 지리적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시를 완성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으로 한번 질문을 한다면, 과연 박용래 시에서 이런 토포필리아적 상상 이것이 없었다면 지금의 박용래 시가 가능할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시에서 이 토포필리아라고 하는 것은 시의 어떤 아주 중요한 핵심적 요소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잘 채우는 우리의 이병일 씨, 질문해 주세요. 네, 지역문화의 소외를 자본주의와 연관지어 말씀하신 두 분 참 인상 깊었습니다. 지역문화를 공유한 이들의 더 깊게 다가갈 수 있는 문학이 지역문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지역문학이 가진 고유한 가치를 스스로 폄훼하고 있는 오늘날 지역문학과 토포필리아의 상관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은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영건 선생님께서는 지역에 대한 토포필리아적 특징이 작품 속에 나타나는 것 외에도 지역 문학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 또한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작품 안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포필리아와 작품뿐만 아니라 장소에 대한 사랑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문해지 발간, 동인 활동에까지 발현되는 토포필리아의 차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유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가장 짧게 대답하려면 물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맞춰도 될 것 같은데요. 또 이유를 좀 말씀하시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뭐 토포필리아가 이제 작품 속에 반영된 문제도 물론 중요하고, 또 지역 기반의 문예지들, 지금 뭐 대구에서 시와 반시라든가 뭐 저 부산의 시와 사상이라든가 각 지역에서 문예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래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인 활동도 지금 사실은 이 지역이라는 명칭도 사실은 서울도 지역이고 경기도도 지역이고 다 지역인데, 이제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보면은 문학 모임 이런 데 나가 보면은 정말 젊은 세대, 후속 세대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좀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젊은 친구들을 자꾸 좀 응원을 해줘서 좀 더 젊은 문단, 후속이 가능한 그런 문단으로 좀 진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시인협회 2021년 가을 세미나, 현대시 번역 100년, 그리고 충남의 시문학 네 분 발표와 두 분의 토론 합쳐서 75분, 우리가 지금 약간 춥고 또 배도 고픈데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자긍하면서 또 2부 순서가 있으니 또 우리가 또 같이 또 응원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